네, 세계는 우리는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JB타임즈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전에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유해가 봉환된 직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네. 김일성이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네. 요 내용을 올렸던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따르면 공산 정권도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태영호 의원의 그 유튜브 방송 발언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게다가 김일성 주석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맞다 틀리다라고 한다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은 태영호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근데 그래요? 그분은 왜 자꾸 김일성 주석을 끄집어서 네, 5.18 때도 그랬고 그렇죠, 맞아요. 제주 4.3 때도 그랬고 심지어 이 홍범도 장군 건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는 저도 그 당시 현직이었습니다만 예. 아시다시피 21년 8월 14일 날 대통령 특사단 가셔서 15일 날 밤에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로 모셔왔어요. 네. 그때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뭐 어떠한 의견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뭐 제기했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북은 침묵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관련해서 좀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5일 날 밤에 유해가 봉환돼서 서울공항에 도착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영관 애국지사가 홍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고요. 17일 날 청와대에서 홍 장군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서원이 되었고 네. 그 다음 날 18일 날 국립대전 현충원에 독립유공자 산모역에서 유해 안장식이 거행된데 모두 다 당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요거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국가보훈처에서는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국민 추모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추모 기간을? 예.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예. 21년이니까 그렇죠. 예. 이 기간 동안 추모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접속 수가 6만 4천여 건 됐고요. 어허. 감사와 추모의 글이 7,071개 건이 되었고요. 많았네요. 그리고 현장에 국립대전 현충원 국민분향소가 설치되었는데 총 3,204명의 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때는 집합도 제한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혹시 그 공산주의자 추종 세력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아니 뭐 역사는 역사대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예. 아닙니다. 그냥 본 말씀 나누시면서 제가 요거 이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홍범도 장군 여쭤본 거는 좀 이풀기용으로 네. 오늘 이제 그 본 주제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우리 교수님 모시고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이념 행보 있잖아요. 네. 이념 행보에 대해서 좀 외교적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네. 게 뭐냐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니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니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이러면 이것이 이제 외교하고도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어찌 본다면 상대국이라고 할까요? 네. 관련국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얽힐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일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끊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정치학을 교양 과목으로 들을 경우에 정치학 개론 혹은 정치학 입문이라는 수업을 듣습니다. 네. 뭐 저도 주니어 교수였을 때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국제안보를 가르칠 때도 냉전사 뭐 등등 할 때요. 전체주의면 전체주의, 공산주의면 공산주의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나치 정권이 전형적인 전체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공산주의 엄청 적대적이었죠. 예. 예를 들어서 레닌 혹은 트로스키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오늘날의 북한을 보면 저건 공산주의 아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덴마크는 뭐 절대 공산주의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거기는 소득세가 48%입니다. 반을 떼가요? 예. 와. 근데 거기에서는 뭐 교육비 무료,
의료비 무료, 심지어는 그 국민마다 가정마다 주치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사잖아요. 네. 뭐 그러면 저기 제 기억으로는 그 자동차세가 그 많게는 150% 정도 됩니다. 차값 대기 1.5배입니다. 에? 예. 그러니까 아니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1,500만 원 됩니다. 자동차세를 1,500만 원 낸다고요? 그게 2015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핀란드는 그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벌금 내잖아요. 소득에 비례합니다. 예, 그 유럽 몇 나라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공산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색채인데 우리 그 나라들을 공산주의라고 안 부르거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특수한 관계이죠. 뭐 협력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는 나라이기도 해서 뭐 정치 결사체이기도 해서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 세 분의 정상들이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그 해서 합의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관계. 이거 국제적으로는 UN 가입국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집단을 헌법에 입각해서 국가라고 안 부르지만 국제사회는 국가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북한을 주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념을 우리는 주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산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립외교원에서 한 연설에 공산 전체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뜻하는 것인지 혹은 중국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짚어야 될 것이요. 이상한 위협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식이요? 윤 대통령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뭐 당연히 군사적으로는 북한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면 대한민국일 텐데요. 그 맥락으로는 우리 사회 내부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즉 대통령께서 초임 외교관들의 소위 수료식이고 임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인으로 치면 거기 가서 외교관들한테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네. 한미일 협력 체제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그럼 여기서 자유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통상요. 정치학에서 혹은 철학에서 자유는 폭력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자기 개발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렇게 네 가지 자유가 시대를 통해서 진보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통 리버럴이라고 해요. 리버럴. 예. 예, 프리덤이라는 표현보다 리버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되게 덜 자유스러운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이 세 가지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국가 세력, 저는 그것도 구분이 안 되던데.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그거를 추이하는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아니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있다고 쳐서 예. 추종 세력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그들과 다른 또 반국가 세력이 따로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이거 어제 우리 이거를 제가 계속 문헌해제 하듯이 이게 봤어요. 봤는데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한미일 협력을 비판하는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였죠. 그러면 자신의 외교 정책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 반국가, 반일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되는 것으로 좀 호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 끊고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행보를 한번 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기 위해서인데요. 공산 전체주의라는 개념도 지금 생경하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반 뚝 잘라요. 그냥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쳐요. 그러면 세계에
공산당이 어떤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는 어떤 외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럼 여기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몇 가지 팩트를 좀 확인하죠. 예.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있는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가 환생했다고 치고 북경을 가면 이만큼 자본주의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경제는 자본주의고 네. 정치는 네.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세이빙한 것을 구해준 것이 중국이라고 얘기해요. 팩트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약 170개 국가가 있다 치고요. 네. 일당이 독재하는 나라. 그러니까, 일당 독재. 네. 그게 쿠바, 중국, 북한, 베트남입니다. 예. 4개국이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데이터의 근거는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매년 전 세계의 민주주의 인덱스를 발표합니다. 민주주의 지수인데요. 그들이 167개 국가 중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72개 국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비민주 국가가 95개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요. 이게 10점 만점인데요. 노르웨이가 9.08로 세계 1위의 민주주의 국가이고요. 오, 예. 우리나라는 8.03입니다. 세계 24위 국가이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건데 네네. 21년보다 22년도에 우리가 8위가 하락됐습니다. 오. 뭐 북한은 1.08입니다. 한참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데요.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하고 G20 회의를 가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밀접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세안 회원국은 10개 국가입니다. 네. 참고로요. 이들에게 있어 5개 정도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가 1.08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예. 비민주주의 국가인 캄보디아는 3.18입니다. 예. 베트남 2.73, 라오스 1.77, 미얀마 0.74고요. 브루나이라는 국가는 왕정이라 카운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운팅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7.03, 필리핀 6.73, 인도네시아 6.71, 태국 6.67, 그리고 싱가포르이 6점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8점 이하의 국가거든요. 10점부터 8점까지는 되게 건강한 민주주의, 8점부터 6점까지는 건강하지 않은 민주주의, 흠결 있는 민주주의라고 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대 국가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국익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를 앞세우면요. 비민주의 국가, 그러나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들은 불편하게 느껴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중동의 UAE나 사우디가 자꾸 중국에 가까이 가는 이유, 즉 그들과의 원유, 그러니까 기름을 거래할 때 위안화로 하거나 대출도 위안화로 받고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자꾸 가치 외교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사우디를 민주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우디의 민주주의 지수는 2.08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중동의 우호국만 보더라도 사우디가 2.08, UAE가 2.90, 그다음에 이집트 2.93, 카타르 3.65인데요. 카타르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LNG의 대부분이 카타르에서 오고요. 예.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저기 주요 무기인 자주포를 팔았고요. UAE와 사우디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름을 수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그 국가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뭐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빈살만 왕세자가 예. 그 방한 헌당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 해외 순방하다가 예. 하루가 일정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맞이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에 1등이 당연히 비민주 국가인 중국이고요. 3위인 베트남이 비민주 국가이고 홍콩이 5위인데 비민주 국가입니다. 뭐 국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10대 수입국 중에 4개 국가가 비민주 국가입니다. 중국, 사우디, 베트남 그리고 카타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이런 거 보통 조교시키는데 이거 직접 찾아야 됐어요. 뭐 개인적인 방송을 가지고 조교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외교는요, 기본 실리 외교라고 해요. 가치 외교나 이념 외교를 하게 되면 그건 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 국가일수록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주 극단의 그러니까. 펀더멘탈리스트들이죠. 예. 좀 이런 랭귀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냥 감히 드리는 말씀은 공산 전체주의적. 예를 들어서 냉전 시대는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건 냉전이니까 당연히 진영 논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영을 우리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과 세우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러면 전직 외교부 차관께 여쭤보는데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꾸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나 그다음에 물론 독재하고 전체주의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냥 비스무리하다고 치고 독재하고 있는 뭐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내지 뭐 사우디 왕정을 비롯해서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들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불편하죠. 그럼 우리 외교에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리에. 이상하죠. 우리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곧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들의 표면적 목적은 미 베트남 관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저변에는 중국과의 관계, 남중국해에 대한 시그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되게 실리적이고 자기 국익에 맞는 그 외교를 하는 거죠. 참고로 미국의 그 민주주의 지수는요, 우리랑 비슷한 8점대입니다. 네. 그래서 비민주 국가를 방문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민주 비민주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념으로 가지 말고 가슈크지인가요? 그 사우디의 반체제 인사였던 네네. 살해했잖아요. 예. 그잖아요. 대사관 지하가 어디서 네. 살해했고 그게 그러니까 전 세계 만찬에 그 사실을 공공연한 비밀로 그러니까 전해졌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눈 싹 감아버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석유가 필요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관계 같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니 살인을 교사한 사람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교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 지도자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국제 정치는요, 국내 정치와는 달리 헌법이 없는 정치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국제헌법이라는 게 없죠. 국제헌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국익에 맞춰서 국제법을 활용하여 외교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정말 공산전체주의가 싫다고 쳐요. 저도 당연히 공산주의 싫고 전체주의 싫어요. 근데 외교에 도움이 된다면, 즉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서 혹은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불편함과 수모와 수치심을 감수하고 외교를 해야죠. 저는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노이를 방문하셨을 때 호치민 모욕을 가서 참배하셨잖아요. 그 베트남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예. 정신적 지도였던 사람.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전쟁까지 미국하고 감행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네. 저는 그거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부부가 가서 왜냐하면 그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면 좀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1교육국, 제2교육국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뜻을 말씀하고 싶냐면 이게 결국은 이게 외교원에서 우리 신입 외교부원들을 한 발언이지만 이게 매우 국내 정치 연설인 거죠. 제가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외교 범위 안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리를 국익의 어떤 관점에서 실리를 추구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라는 그냥 그런 수준의 어떤 발언 이렇게 이해할 여지가 없습니까? 그럼 영어로 얘기하면 outdate, 너무 철진한 연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약합니까? 일본은 일당이 계속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지 일당 않습니까? 지배죠. 우리나라만큼 소위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서거나 헌법을 부정하면 우리는 탄핵을 시켰고요, 평화적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징벌적 투표 행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있고 군사적으로 세계 6위의 강대국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위협을 받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불안하다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협의 그 저기 징후로 크고 얘기하잖아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 그럼 민주주의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연설 자체를 보거나 그간의 이런 관련된 발언을 보면 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지 네. 한일 관계 개선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은 설명이 없어요. 게다가 국립외교원 같은 데 가서 하면 여기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거든요. 국립외교원이라는 게 외교관 양성기관이죠. 네. 예전에는 외무고시를 보면 연수원이었는데 네. 이제는 국립외교원 후보자 시험을 본 후에 거기서 1년 반 정도의 훈련을 받고 외교관으로 사실상 입부하는 것입니다. 임용이 되는 거고. 거기서 뭐 지역의 특성, 언어, 외교관으로서 배워야 할 이런저런 행동 거지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의 기본적인 이 논리들이 국가 이익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 보통 하나는 내셔널한 거, 우리나라를 배우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걸 배우는 건데 우리가 합쳐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라 이거죠. 그러면 국립외교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개념은 없습니까? 공산주의는 배우고 전체주의는 배울지언정 그 외교사의 관점이죠. 예. 거기다 대고 가치 판단을 두지 않아요. 나쁘다는 걸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단 히틀러 시대 때 어떠한 전략적 외교를 했으며 이랬다. 네, 그다음에 냉전 시대 때 대한민국이 진영상에서 어떠한 외교를 했는지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오늘 아무튼 외교적 관점에서의 분석이니까 그럼 종합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니 이런 것 자체가 네. 결국 국익. 네. 그러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결국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나 추종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네. 혹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국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게 중요한 연설문 거죠. 차원에서라도요. 두 번째 그것은 사전에 국민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이걸 꼬집어내서 얘기한다면요. 한일 관계 누가 개선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일 관계는 우리 이웃국이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 혹은 일본 국민들이 서로 방문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우호국입니다. 그런데 왜 강제징용공 문제를 3자 대의변제로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안보 전략 지침서에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되든 안보 전략 지침서를 내놓는데 거기 독도 수호라는 말이 빠졌고요. 독도 방어 훈련도 비공개로 실시하다가 언론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한미일 협력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언하면서 이런저런 것에서 사전에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의 얼굴과 음성으로 설명한 것이 없었고요. 요새 다루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무비판적 자세를 취하면서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발언이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 등으로 비판하다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추종 세력들이 대한민국 자유를 위협한다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국제적인 도전 요인들에 대해서 대응하면 되는 것인데 그 소위 위협을 국내로 돌리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라고 봐요.
이거는 어렵게 설명할 수도 없고요. 뭐 이것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반 정도. 그러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죠.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또 말씀했는데 우리 문정부를 비난하는 것이라면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역대 정부를 통째로 비난하는 것이고 자기 정부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보좌진들과 그리고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외교 노선을 모호하게 가지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 기조는 바로 주변국과 협력 외교하자는 거였고요. 국익을 우선하자고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고 중동이나 아프리카까지 들어갔던 정부들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과도 대화하자고 했던 정부들이 수두룩 많고요. 그리고 그 근저에는 한미동맹 계속 강화했고요. 이만큼 선명한 기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국익을 누가 판단하느냐라는 그 네. 물음표를 찍었잖아요. 그럼 네. 답을 주시죠. 정치학자시잖아요. 네. 국익의 판단 주체는 국민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이게 보세요. 이 헌법은 국익은 헌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 전문에도요.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율을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익입니다. 네. 그리고 외교안보 영역으로 들어오면 4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네. 그러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협력 외교를 한 겁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러시아가 필요하니까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하니까요. 편식 외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강화해야 되니까. 즉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살게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복합적인 외교와 미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 외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절대 내부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자, 그 3월에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때 이른바 그러니까 3자 대의변제 방안이 이제 나와갖고 국내적으로 논란이 엄청 거셌잖아요. 그때 용산에서 나왔던 단어가 결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때 이제 그 대통령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해진 게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뭐 1%인가 10%만 나와도 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국익에 관련된 국민들의 어떤 그 주장이나 이런 걸 받아 안겠다가 아니라 국민들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발언에 따르면 따라서 국익이라고 하는 거 개념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별도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 인식에서 가짜 뉴스니 허위 선동이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당국자가 아닌 이상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 여러 특이한 경험을 했던 현직 교수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정권을 들어갈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각자 하나의 바구니를 들고 간다 생각했어요. 무슨 바구니? 빈 바구니. 욕 바구니죠. 욕을 많이 받고 그렇죠. 그걸 받으면 그걸 꽉 차면 자기는 사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칭찬 바구니는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욕을 덜 먹기 위해서 국민들께 친절히 설명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외교라고 하는 것, 국방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친절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가 점점 성숙될수록 국민들이 그걸 요구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작동을 하니까. 더군다나 한일 관계는요. 외교 그 사안이 아니에요. 법적인 사안도 있고요. 우리 역사적인 사안이 있고요. 우리 정체성에 관한 사안이라 우린 속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하나 잘하려고 해도 뒤에서 욕바구니에 욕이 담기니까. 즉 뭐냐면
한일 관계를 그렇게 하려면 정말 법적인 설명, 그다음에 정서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강제징용후 3자 대입 현재부터 홍범도 장군 흉산 육사 이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정서 문제. 그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일종의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작위적인 개념을 국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반대하는 거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니 결국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곧 국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본인들이 얘기는 자유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뭐요? 공산 전체주의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아이고 월요일부터 핫하네요. 그건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말입니다. 참고로요. 예. 그 홍범도 장군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왔잖아요. 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뭐 이런 국가들은 이렇게 전통 우호국이에요.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든 대한민국 지지에 이런 국가예요. 카자흐스탄의 민주주의 지수는 3.08밖에 안 됩니다. 비민주주의 국가예요. 거기와 외교를 잘해서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에 가서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 네. 외교원 학생들이 어떻게 들었을지가 참 궁금하다. 예, 저도 궁금해요. 거기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있을 거고 신임 다 우리 교수님들 다 아는데 예. 모르겠어요. 별로 알고 싶진 않네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 개념이 도저히 요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수님께 좀 여쭤봤는데 역시 요해가 안 되네요. 예, 때로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것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요구할 때가 많으신데 잘 모르 이럴 땐 정답은 모른다고 드리는 게 제가 정확한 거. 이게 뭐 시니컬 하려고 비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요. 그게 결론인 거죠? 그러나 외교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걱정거리가 될 정도로까지 추락했는가? 사실은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주말에도 이런저런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매우 평화로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황 인식 어찌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면은 상황 인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리하자면 특히 외교안보 당국 대통령님을 포함해서요. 뭐가 불안합니다, 위협스럽습니다 말은 절대 금기입니다. 그렇죠. 네. 국민 앞에서. 그리고 게다가 정치인은 요새 기업인들 만나보더라도요. 기업의 리더십에서 가장 쓰는 말들이 포용성, 개방성, 다양성인데. 기업이? 예. 기업도 이윤 추구하는 기업도 그런데 요새 정치 언어에 포용성, 다양성 등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